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200년 만에 괴물폭우란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나흘째 쉬지 않고 쏟아지다 보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이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산청구는 모든 군민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스7은 경남 지역 비 피해 소식부터 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탕물에 잠긴 마을, 어디가 도로이고 밭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는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경사진 도로에서는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폭포처럼 흐릅니다. 소들은 차오르는 물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가축들하고 차가 반쯤 물에 잠긴 그런 데가 많죠. 가축들은 물에 둥근 떠다니고. 산 위에서 쏟아지는 흙탕물이 끊임없이 산간마을로 내려갑니다. 아래 마을은 점점 물에 잠기고 군청 차량은 주민들을 구조하러 찾아다닙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리자 산청구는 모든 군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전 주민 긴급으로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였고 대피 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진주와 합천 등 경남 대다수 자치단체들도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경남 하동에서는 물에 잠긴 차 안에서 한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나흘간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산청이 768, 합천 689, 하동 593mm에 달하는 등 역대 기록을 넘어서며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극한호우로 단성면과 신안면과 신등면 등 산청군 곳곳에서는 정전과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경남에 50에서 7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선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마을을 덮치면서 한 명이 숨졌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나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잔해와 진흙더미를 치우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진흙 더미에 묻혀 지붕만 보이는 주택 앞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남 산청의 부리마을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집안으로 토사와 나뭇가지 등 잔해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주민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산청의 또 다른 마을에선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상부에 있는 그 집들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소방 인력이라서 경찰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청 지역에 산사태가 잇따를 것을 우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부서졌습니다. 학교 아래 옹벽이 이렇게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행정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골목은 텅 비었고 일부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했습니다. 문자 보고 급진대를 가봐야 되나 어쩌다 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경북에선 7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산사태 발생을 우려해 사전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 경북 등 남부지방 8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울산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대 170mm 넘게 쏟아지면서 태화강 일대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변에 세워둔 차량 50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울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울산은 오후 한때 굵은 빗줄기가 내리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부터 내린 비로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40분을 기해 태화강 일대에 홍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태화강 상류 지점인 이곳 사연교는 한때 수위가 4m를 넘었는데 기준치인 5.1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주민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집 밖을 나와 한참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선 강물이 넘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량 50대 이상이 흙탕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17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자체는 침수가 우려되는 마을 3곳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비바람에 뜯겨나갔고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등 2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오늘 밤까지 최대 80mm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400mm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계속된 비에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태영 기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이곳 광주 북구 광주천 일대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5시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하루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광양 566mm, 광주 478mm, 신안 477mm 등 50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태영 기자, 이런 상황이면 피해 복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호우경보는 호우주의보로 내려갔지만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되면서 수해 복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차량 배터리 판매업주는 계속된 비로 제대로 된 피해 규모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청소하기 바쁘니까. 비가 계속 와가지고 네. 녹록지 않죠? 당연하죠. 이틀 전 광주천에서 실종된 2명의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멈추면은 또 그때 이제 바로 재개하려고 했는데 또 오전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극한 호우 속에서 주변 여건은 위험천만이지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필사의 구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린 노인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퇴근하던 경찰관은 하천에 고립된 노숙인들을 구해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한 남성이 허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인근 하천 둑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흐르는 현장. 또 다른 남성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빗물에 떠내려온 70대 노인이 맨홀 구멍에 빠진 걸 보고 구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사람이 이리 튕고 떼국떼국 굴러더라고. 다리가 두 쪽 다 끼어있다 하더라고. 당시 광주 지역엔 차량까지 떠다닐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 씨와 직원들은 노인의 생명이 달린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직원들 버티고 있어서 그러지. 안 그랬으면 저나 그 어르신이나 같이 밀려가고. 20여 분 만의 사투 끝에 이들은 노인을 구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노인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퇴근 중이던 경찰관이 하천에 고립된 노숙인들을 구했습니다. 충청권에 비가 시작된 지난 14일 대전 천변에 물이 잠기고 여기저기 흙탕물이 치솟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안전이 걱정돼 일부러 찾아갔던 겁니다. 문창교 밑에가 물이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아차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안전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나오라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명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이 같은 괴물폭우는 국가문화유산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됐고 6.25 전적지와 천년고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마당에 세워진 비석이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소형 굴착기까지 동원해 흙더미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저 소형 저 중장비도 어렵게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지난 16일부터 충남 서산에 5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국가 지정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까지 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유출된 토사가 이곳 사찰 배수로를 틀어막고 있었는데요. 이틀에 걸쳐 긁어낸 토사의 높이가 1.7m, 사람 키와 비슷합니다. 마치 무언가로 떠낸 것처럼 왕릉 한쪽이 푹 파였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속하는 부여 왕릉원과 나성도 일부가 깎여나갔습니다. 여기는 산등성이 좀 밑에 부분에 있어서 위에 부분부터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쏟아지면서 약한 부분에 이렇게 산사태가 났어. 최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구대 안각화와 태화강 국가정원은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 유일의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는 거센 물살이 들이치며 교각이 부러지고 상판까지 휘어져 나가면서 위태롭기만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긴급 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에서는 양식장도 수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우 30만 마리가 범람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한 양계장에서는 달걀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야외 양식장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이번 폭우에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양식장을 덮친 겁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키우던 새우 60만 마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곳곳에 죽은 채 떨어져 있습니다.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새우들도 민물이 섞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바닷물에서 민물로 바뀌어가지고 물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새우도 지금 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실내 양식장 안에 설치된 그물을 직접 올려보겠습니다. 그물 안에는 새우가 고작 2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5년 전 귀화한 청년 부부는 벌써 3번씩이나 수해를 당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새우들을 다 못 팔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지금 벌써 3번째예요. 너무 힘들고요. 내년에도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양계장 마당에 달걀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달 말 출하를 앞둔 닭 10만 마리가 침수로 폐사해 임시방편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닭은 한 10만 수인데 다 죽고요. 바로 직사에 지금 심정은 지금 참담하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는 닭과 돼지 등 가축 750만 마리와 새우와 장어 등 양식어종 30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극한 호우 탓에 일부 교통편도 마비돼 극심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은 사흘째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노선은 운행을 재개했지만 계속되는 비에 선로가 침수되면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100mm의 비가 내린 전라 광주역. 선로 위에 열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운행 중지라는 안내 문구가 선명합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열차 운행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이 지역으로 향하려던 승객들의 발도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열차 상황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TV에 나오는 날씨 속보도 확인하지만 갑작스런 운행 중단에 혼란한 모습입니다. 오늘 군일 가야 되는데 여기 뜨더라고요. 대전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래갖고 이걸 바꿨잖아요. 대전에서 연착이 돼가지고 진작 왔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서울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코레일은 오늘 오전 기준 경부 일반선을 비롯해 전라선과 장항선 등 전 구간에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경전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폭우 피해로 열차가 멈춘 상태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선로가 물에 잠기거나 흙더미에 덮이면서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는 고속도로 주변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IC, 단성-IC 통영 방향이 전면 차단됐고 합천군 진주 방향 도로도 산사태 위험으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 16일 시작돼 오늘까지 쉼 없이 비를 쏟았습니다. 짧은 시간 엄청난 양을 퍼부으며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 같은 극한 호우가 새로운 일상이 됐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른 방제 대책도 시급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차도
차들이 흙탕물을 가르며 힘겹게 지나가고 주택 일부는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남 산청군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나흘간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768mm에 달합니다. 충남 서산 573mm, 광주에도 48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남쪽에는 따뜻하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한반도 부근으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난해 시간당 100mm 넘는 극한호우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분이 더 많이 증발해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기존 배수 시스템이 극한호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대 시간당 80mm까지만 처리가 가능해 빗물 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100년, 200년 빈도의 폭우가 거의 매년다시피 연례 행사처럼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 현상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충청 최대 80mm, 부산, 울산, 경남도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구속기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원은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간 수치도 너무 안 좋으셔서 관련 자료 제출하고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 다 말씀하셨습니다. 기각 하루 만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남았지만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특검은 또 CCTV 분석 결과 국무회의는 2분에 불과했다며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시켜 국무회의가 5분인 것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 조작 주포에게 형을 낮춰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자택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하던 중 이 전 대표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가 조작한 적 없으세요?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오는 21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주일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내일 종합 보고를 받고 임명 여부를 결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와 관련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이 임명된 가운데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제외하면 후보자 12명이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쟁점인데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최종 판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텐데. 두 후보자를 향한 거센 비판과 지적에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해왔는데 선택지는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로 좁혀집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각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임명 기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큼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도 적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논란 속 장관 후보자들을 이른바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인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막판 총공세를 이어갔는데 이어서 김창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권오을, 김영훈, 정동영, 강선우, 이진숙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명단이 아닌 범죄자 명단이라며 도덕성도 무너지고 능력도 실종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등 5개 전과가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이나 주적 개념 논란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 건데 특히 갑질과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를 향해선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웬 말이에요? 딴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강선우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과 대통령실이 내일 거취를 논의하는 걸 두고선 국민의 목소리보다 충정과 심기 경호에 대한 대가와 보은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고 국정 발목 잡기란 지적엔 여야 합의로 장관 5명 임명엔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심야까지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막판 여야 충돌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산회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그렇게 하나하나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16명의 청문회가 이뤄진 이른바 슈퍼위크의 마지막 순서였는데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민주당에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수해 여파로 충청 지역 경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60% 넘게 득표하며 큰 격차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판세 어떻게 흘러갈지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정청래 후보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개혁 입법을 석 달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합니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습니다.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77%의 득표율로 37.23%인 박 후보를 25%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앞서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충남 출신으로 당내 인지도가 높은 정 후보를 강성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지지한 걸로 풀이되는데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 비중이 55%로 가장 높은 만큼 정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당신만 믿고. 재난 대응을 위해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던 박 후보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선은 졌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민주당은 내일 영남 경선을 온라인으로 치르고 다음 달 2일까지 호남과 수도권, 서울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송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한 기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결단만 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물소대 전략이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물소들이 강을 건널 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때를 지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걸 정부 인선 과정에 빗댄 건데요. 이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언급했던 표현입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는데 장관 후보자들을 몇 명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명했다가 야권의 검증 공세가 장기간 이어진 걸 놓고 이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물소대 전략을 소개한 겁니다. 전 정부 장관들과 겹치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한꺼번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강요 임명할 때 좀 약간 시간 텀을 두더라도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야 돼요. 물소대 강 건너듯이. 이게 작전이거든요. 따로따로 가면 다 잡아먹힌다니까. 네, 실제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인선은 예상보다 늦었고 또 후보자 발표는 한꺼번에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소대 전략이란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일단 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이 차관들을 우선 임명해 놓고 그 사이 인사검증을 거쳐서 사나흘 사이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일주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버린 건데 논란이 큰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월요일과 수요일에 청문회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거취 판단에 대해 모두 청문회가 끝난 뒤에 종합 검토한다면서 물소대가 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봤지만 국민의힘은 낙마 대상을 최소 5~6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 논란에 묻힌 건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강선우, 이진숙 이 두 후보자의 거취가 관건일 것 같은데 내일 결단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일 이 대통령이 받는 보고 내용은 이 각종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국민 여론과 여권 내부 기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오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미담 그리고 엄호 주장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고 여당 여과위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공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막판 여론 반전을 꾀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학자 출신인 이진숙 후보자보다는 내부 그룹인 강 후보자의 낙마가 정권 차원에서 더 타격이 크다 이렇게 판단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조금 전에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어느 정도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또한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다음 달 22일로 정해졌는데 네. 전한길 씨 입당에 또 갑자기 크게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전한길 씨 단순 입당을 넘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까지 보여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당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내 중론이긴 합니다. 다만 비대위에서 의결할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직접 출마가 아니더라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내 지지자들이 세력을 형성해 전당대회 전체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윤희숙 혁신위의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형국을 보인 데다 특검 수사망이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핵에 강에 빠진다면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권은 물소대 전략이든 뭐든 전략을 갖고 나서는 모습인데 이에 맞서는 야권의 전략은 뭔지 궁금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청와대 문에 붉은색으로 레커칠을 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청와대 문에 붉은색 글씨로 사우디가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재단이 부른 업체 직원들이 급하게 붉은 낙서를 지웁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30분쯤 청와대 외곽 순찰을 하다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고 10분 뒤 인근에서 4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여성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여성을 오늘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여성이 레커칠을 한 지 약 하루가 지났지만 정문 기둥에는 아직도 붉은 흔적이 넓게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전 예약한 인원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8월 1일부터는 일반인 관람을 금지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시험 기간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내려 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신 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은 7년 전 서울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은 장혁수 기자가 부모의 빗나간 욕심이 딸의 앞길을 막은 이번 사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교생 100명이 조금 넘는 경북 안동 작은 학교에 지난 4일 새벽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들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시험지 유출하려 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돈은 받으셨나요? 시험지 유출을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입시 때문에 시험지 빼돌리신 거 맞으세요?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학부모와 딸의 과외교사로 처음 만났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엔 해당 교사가 1학년 담임까지 맡았는데 은밀한 거래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는 시험 때마다 200만 원씩 2년 넘게 약 2천만 원을 교사의 계좌로 입금했고 이 대가로 교사는 학부모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 건넸습니다. 그 덕이었을까? 학부모의 딸은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냥 이거 뭐라고 주니까 그냥 했다 의심은 했는데도 엄마가 계속 주고 휴대폰 촬영하는 거 보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험지를 빼내려던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지난 4일 학생은 훔친 시험지 없이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수학 40점, 윤리 80점, 전교 1등의 점수라기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만점 받은 것도 있고 1등급이 아닌 과목이 몇 과목이 없는 걸로 1등급을 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숙명여고 사건. 교무부장 신분으로 같은 학교 재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해준 아빠와 딸들 모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서 이 사태가 너무 황당하고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구속된 엄마와 함께 검찰로 넘겨질 처지에 놓인 딸. 빗나간 모정이 딸의 앞길을 막은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안이 담긴 일명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금융시장의 변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아이스 아메리카노 툴 사이즈 하나 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세요? 커피값을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봤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바로 결제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결제 앱에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등록해두면 비자 결제망이 구축된 카페와 편의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행업체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전에는 투자 수단으로 인식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목표 자체가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니까 화폐로서의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겠죠. 법안 통과로 비트코인은 한때 12만 달러를 재돌파했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금융사들도 규제에 대한 우려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는 추정 자산이 이미 빌 게이츠를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퇴직연금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걸로도 알려졌는데 해당 연금은 운용 규모가 무려 1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We will embrace them, including making America the world capital for crypto and Bitcoin.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2040년까지 비트코인이 120만 달러, 지금의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우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편의점은 한우와 장어까지 들여놓으며 고객 잡기에 나섰고 사용처에서 빠진 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는 곳 생닭 코너입니다. 2마리를 3,000원대 살 수 있는 초특가 할인에 궂은 날씨에도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 겁니다. 고객님 닭은 다 똑같으니까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1인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소비자들은 모처럼의 할인이 반갑습니다. 초복이 왔는데 닭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싼데 한정 세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달려왔어요. 대형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자 쿠폰 지급 전 먼저 고객을 잡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할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판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마리당 1,790원에 기획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 대목을 앞둔 편의점들은 기획 상품을 선보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기 힘들었던 한우, 장어, 전복까지 매장에 들여놓고 모레 풀릴 쿠폰 지급에 맞춰 최대 50%에 달하는 한정 할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축산 상품 소비가 늘어서 실속형 한우 상품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배달앱도 식당 단말기로 대면 결제를 진행하면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며 고객 잡기에 가세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불러온 유통가 대전, 내수 불황 속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생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극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연일 이어지던 비는 남부지방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의 최고 100mm 이상, 경남의 70mm, 수도권의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전과 대구가 34도로 비가 그친 뒤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